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허법인에 대한 이동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열기가 흔한 이곳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특허법인에 대한 이동기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올해가 2018년이죠. 제가 변리사 된 지가 올해가 꼭 15년 됐습니다. 2003년도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 제가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지금 시기가 딱 15년 됐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운 좋은 시기였기도 해요. 2003년 이전에가 혹시 무슨 이벤트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월드컵이 한참 여름 때 좀 관통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변리사 최종 시험이 딱 시기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2002년도에 저희 모교에 있던, 제가 이제 있던 모교에 합격자 수가 현저히 적었어요. 그랬더니 모교 총장님께서 꿀딱지가 나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원을 덜 해서 그랬는가 보다 해서 그 다음에 막 지원을 빠방하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2003년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은 월드컵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15년이나 흘렀네요. 제가 이제 변리사가 되고 나서 대기업 사건들도 좀 했지만, 좀 이른 시간부터 이런 스타트업, 그때는 이제 벤처기업이었죠. 벤처기업, 또 창업자, 중소기업들의 특허들 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에 한 1000건의 그런 벤처나 신규 상담을 하고, 그 중에 한 100건 정도는 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만한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0건의 상담을 하면서 이 특허라는 것에 대해서 다분히 대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말고는 이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그간의 경험,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올해 출간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오늘 한번 갖고 왔는데, 오늘 저하고 가장 좀 아이 컨택 많이 해주시고 또 좀 얘기 좀 답을 잘 해주신 분에게 이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특허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엄밀히는 특허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라는 것은 목적물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변리사를 찾아가면 변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허를 내시죠. 근데 이때 보통의 변리사가 얘기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등록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을 때 변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은 그렇게 등록을 시켜야지 자기의 소기의 어떤 임무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달라요.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난 좋은 것 같은데 변리사 찾아갔을 때 변리사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결과는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심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라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과연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특허를 바라볼 때 등록이라는요, 이전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특허에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허가 아닌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특허가 필요한 걸까요? 특허가 비즈니스에서 작용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이러합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랬더니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에 괜찮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 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요. 시장이 생긴 거죠. 그 시장에 남들이 보더니 괜찮은데 우리도 밑에 제품 따라하자 하면 모방품이 우후죽순 나오겠죠. 그때 특허라는 아이가 있으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을 두통 울타리로 보호해서 모방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서 만들어낸 시장이 특허에 의해서 모방품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강력한 그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시장이 열려야 돼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특허로 보호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왼쪽 것은 오늘 같으면 미세먼지가 많죠. 그래서 평소에 코가 건강하던 분들도 갑자기 코가 간지럽고 코를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속 가방에서 휴지 꺼내 쓰기 좀 귀찮고 하니까 머리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얹어서 오다 가다가 휴지를 풀어갖고 푸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변리사 찾아가면 이야 좋은 아이디어다. 특허 등록되거든요. 등록돼요.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특허 강의를 하면서 제시했던 사례인데 요즘은 여기저기 조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주 볼펜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볼펜. 인류가 우주에 사람을 보낸 다음에 알게 된 게 우주에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볼펜이 써지지 않아요. 볼펜이란 거는 반드시 땅에 중력이 있어야지 잉크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슬슬 써지거든요. 근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볼펜이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개발을 한 게 뒤에서 강제로 압력을 주입을 해서요. 그래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도 볼펜이 써지도록 하는 겁니다. 좋죠? 이거 특허 등록됩니다. 별에서 찾아가면 100% 등록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두 아이를 스타트업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왼쪽의 사례는 실제 일본에서 101가지 쓸모없지 않은 무슨 발명들 101가지 unuseless inventions 해가지고 실제 제품화 됐는데 실패했던 사례들 모아놓은 책에 나온 사례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실제 나사에서 개발했던 우주 볼펜인데 현재 피셔상가에서 스페이스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본이 많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입장에서 재밌거리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 적은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서 그 기회를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독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독점은 돼요. 특허는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내가 스타트업 대상으로서 적당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트업을 할 때 있어서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로 보호되는 아이가 이 아이디어가 과연 비즈니스로서 시장을 열 수 있는가 그거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릴 화두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로 어떤 시장을 지배자가 되는 데는 첫 번째로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첫 번째가 돼야 돼, 그 전제가 돼야 되고, 그로써 비로소
이 아이디어가 특허 울타리로 보호될 수 있는가가 되어야 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비즈니스가 되는 아이디어를 돕는 도구입니다. 특허가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되겠는가, 비즈니스가 성공하겠는가,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이게 특허로 또 보호가 되겠는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라. 오아시스가 아닌 사막에 성을 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나서 특허로 독점되는 아이디어여야 한다. 독점도 안 되는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해서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다. 반드시 두 가지를 분리를 하셔서 내가 아이디어가 특허 되겠어?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되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 독점이 되는가, 나눠서 분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특허로 독점돼서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 일단 내가 사고 싶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머리에 쓰는 두루마리 휴지는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야 돼요. 사긴 사요. 근데 드문 사요. 그러면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야 합니다. 우주볼펜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는 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안 사면 어디서도 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념품으로 누군가는 사겠지만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다들 사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허로 이 아이디어가, 이 제품이 모방을 막을 수 있도록 특허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스텝이 갖춰져야 비로소 나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싶어. 내가 소비자 입장에 됐을 때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만 해. 그러면 일단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구매 의욕을,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느끼는 불만, 불편함, 어려움, 고통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해결해 주는가.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살려고 하면 나 지금 필요 없는데 이러면 구매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막 답답해 죽겠어. 이거 방법 없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쉬운 좋은 솔루션을 내세우면 우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면서 그래 내가 바랐던 거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또는 스타트업을 또 꿈꾸시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불만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쉬운 가능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불만을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기존에도 잘 하고 있었어요. 어려움 없이 하고는 했었는데 조금 더뎌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1시간에 한 10개를 만들어내요. 하루 24시간이면 240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제조 방법을 제안했더니 1시간에 5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도 열심히 만들면 됐는데 그래도 획기적으로 어떤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하나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효과를 제시하는 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효과까지 제시하다니. 이 효과는 몰랐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나는 사고 싶어 라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어떤 요소가 뭐였죠? 시장이 충분히 클 것. 기왕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저런 플립형 핸드폰이 있었죠? 옛날 일이고, 근데 이제 거의 죽었어요. 지금은 폴더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쓰이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거의 죽었어요. 최신은 스마트폰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느 쪽에 내야 되는가? 당연히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이미 죽어 있는 것들, 기술 수명에서 이미 수명이 끝나 있는 것들 우리가 아이디어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하자면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것, 기왕이면 많이 찾을 만한 아이, 그리고 기술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그러려면 최근에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이건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야. 저는 플립 핸드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지금도 저 핸드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내면 시장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 시장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가 모방을 쉽게 더 넓게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어떤 특허의 권리범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왕이면 독립항에 있는 내용이 넓게 보호가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다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요.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받고 알려진 공직기소가 많이 다르고 경쟁하는 특허가 적은 이런 부분들은 좀 특허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그건 그래 당연하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아이를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이 아이를 사업을 할까, 저 아이를 사업을 할까, 저 아이를 사업을 할까 하다가 야 그래 저 아이가 낫겠어 라는 대상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사업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 경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구체화하는 것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별도의 주관적인 요인입니다. 성공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가와 독점이 가능한가 두 가지 측면인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본인의 강점이 있는지가 달라요. 그러시면 제가 청건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답을 한번 내어볼게요. 자,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쉽게 만드는 경우와 또 독점이 되는 특허로 독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다른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왼쪽은 엔지니어 성향의 체크리스트 18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은 경영자 성향의 체크리스트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는 몇 개, 오른쪽에는 몇 개에 내가 해당되는지 각각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왼쪽 답, 오른쪽 답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몇 개 해당하는지 세워보세요.
대강 한번 세워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린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서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순간 번뜩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는. 근데 엄밀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 비즈니스에 유리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두 가지 텀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야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렇게 이게 뭔가 이게 불편함 또는 어떤 이게 돈이 되는 어떤 해결 과제를 먼저 떠올린 경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을 들여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엄밀히는 두 가지가 나뉘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불편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발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돈이 되겠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해결 수단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그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왼쪽도 절반 이상이 넘고 오른쪽도 절반 이상이 넘는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분들은 아주 적합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실제 경영자 타입과 엔지니어 타입은 별도로 다른 축에서 이제 어떤 행태가 행태라고 하는 건데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경영자 성향이 많기도 하고 엔지니어 성향이 많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근데 둘 다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돈이 되겠다. 이거 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좋은 솔루션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을 것 같아. 이런 직감적인 돈 냄새도 맡으시고요.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해야지 특허도 보호가 되겠는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스타트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분들이십니다. 자, 근데 다른 타입으로는 경영자 성향의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타입 많으세요. 돈 냄새 맡으세요. 야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겠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공이 되어야지 뭔가 이제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큰 증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인데 증권사가 수명이 짧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퇴직 이후를 생각해서 자기는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쇼핑몰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는 암만 해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대요. 뭐냐 했더니 아바타를 이용한 쇼핑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옷을 딱 고르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이 옷을 입고서 한 바퀴 핑 도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쇼핑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가상 3차원 아바타는 누가 만들 거야? 그랬더니 자기 같이 가는 엔지니어가 만들겠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예산을 얼마 갖고 그렇게 엔지니어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수십억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아바타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또 이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대로 실제로 약간 그 엔지니어적인 기술의 어떤 조예가 적으신 분들은 이거는 왠지 이거 해결만 하면 돈이 되겠어라는 방향은 잡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게 특허가 독점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를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엔지니어 성향 가진 분들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조금 그쪽 성향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나랑 코드가 맞고 그 엔지니어적인 측면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엔지니어 성향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흔히 그 방망이 깎는 요인이라고 하죠. 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방망이만 깎아요. 깎다 보면 언젠가 팔릴 거야.
이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돈이 되는가라는 판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난 이쪽에 뼈가 굵었으니까 더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팔릴 거야 라는 분들인데 이것도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영자 성향 가진 분들 만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쭉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술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좀 지나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시장이 열리고 또 특허로 독점이 되니까 버텨지는데 나중에는 좀 더 이게 고급지게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참 좀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가진다는 건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실제로 우연히 생활 속에서 떠올렸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너무 내 생각에 내 고집만 피우다가 검증 기회를 놓치면 과하게 좀 진행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검증을, 특히나 경영자 성향 계신 분들, 엔지니어 성향 계신 분들 주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조언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되는가, 그리고 특허가 독점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느 쪽에 약간 약점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쪽에서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언을 얻으면 좋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던졌어요. 난 이걸 갖고 사업을 하고 싶어. 일단 괜찮아 보여요. 근데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약간 궤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나오는 내가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걸 갖고 사업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실제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모양을 비즈니스 초점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비즈니스. 과연 그렇다면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특허의 측면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겠어요. 어떤 나만의 아이디어를 다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타트업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죠? 네, 진행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나의 아이디어를 두 가지 텀으로 분리를 해갖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먼저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에서 내 주관적 요소 빼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 그리고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 이 특허가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는 무엇에 관련이 있냐면 이게 내 아이디어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코를 빈번하게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쉽게 코를 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한 것이다. 자, 머리 쓰는 이거를 좀 무시하시고 그냥 이것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디어는 진짜 이런 그 미세먼지 있고 비염이 있을 때 코를 좀 쉽게 풀도록 휴지를 더 잘 꺼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내 아이디어를 먼저 정의를 하시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 아이디어가 팔리겠는가, 과연 얼마나 필요성을 공감을 하겠는가에 관한 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그 텀을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텀을 실제 나오는 어떤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의 해결 과제 또는 목적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그렇다면 그 과제는 돈이 될 거는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 수단을 제시를 했을까?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 특허가 되겠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턱걸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 수단입니다. 이 경우에 일종의 그 해결 과제는 사람들이 필요를 느낄 수 있지만 해결 수단이 망가진 경우예요.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두 가지 텀으로 분리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볼펜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게 안 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체가 사실은 해결 과제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결 과제가 과연 나의 해결 과제가 무엇인가를 측면에서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해결 수단은 무엇인가 강제로 가스를 주입을 해갖고 잉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텀을 분리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스피치 많이 하시죠? 사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발전시키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무를 보는데 숲을 못 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꽁다리가 알루미늄으로 이제 소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관이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는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이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나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 쌍박한데 쉽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전달되는 겁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 특허 내실 때 변리사한테 내 아이디어 전달 잘해야지 이거 특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특허로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 하시면서 유관기관 투자 유치하셔야죠. PT 10분 하는 것보다 1분 동안의 핵심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게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명쾌한 솔루션을 내놨다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업자를 만나실 때 봐봐봐 너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불편함 많이 느끼지 않았어? 느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를 나는 새롭게 아이디어를 좀 내세웠고 이거를 사업화를 하려고 그래. 우와 괜찮다. 이거 대박 나겠다. 공감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가 솔루션을 제공했는가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내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시장성 검증을 위한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솔루션을 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다른 분들하고 쉽게 공유를 하고 또 검증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이후에 어떻게 나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지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통으로 정리가 되는지 한번 샘플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동 대표자 두 분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보니 좀 영향이 있네요.
지도 사업, 지도 데이터 업체에서 일하시던 두 분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에 관한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자동차에 쓰는 그런 달려있는 내비게이션밖에 없었어. IPDD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처음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구현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티맵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 화면에 대해 검색도 그렇지만 운전하면서 이게 검색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으니까 기왕이면 즐겨찾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이거를 내가 다음 운전할 때는 좀 쉽게 선택할 목적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의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에 따라서 벌집 모양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좀 설명하지는 않는데 벌집 모양으로 목적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다음에는 가던 대로 또 가게 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검색을 하면 다음에 짠 실행을 하면 그 목적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벌집 즐겨찾기라고 하는데 1000만 명 사용자가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565억. 이게 지금 많이 쓰시는 카카오 내비입니다. 지금 이 김기사의 사례는 우리가 카카오 내비 쓸 때는 뭐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거니까 좋아 그랬는데 이게 특허를 등록받을 때는 그리고 1000만 명 사용자가 생기는 데는 특징이 딱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왠지 필요하겠네 싶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사용자가 검색한 곳을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에 따라 벌집 모양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즐겨찾기 화면으로 보여주자. 이게 독점적인 특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시장이 열렸을 때 그 특허로서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통으로 정리가 쉽게 됐죠? 싱크에이티 사례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터넷 뱅킹을 해야 돼요. 인터넷 뱅킹을 친구한테 100만 원을 보내야 돼요. 친구가 1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면 카카오뱅크 보냈을 텐데 100만 원을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된대요. 이게 2채널, 2채널 인증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했더니 갑자기 전화 걸려와요. 전화 걸려서 어느 분에게 100만 원을 보냈는데 맞습니까? 전화 걸려서 예 맞습니다. 1번 딱 했더니 그제서야 인터넷 뱅킹이 승인되는 거예요. 많이들 해보셨죠? 그겁니다. 국민은행에서 또는 하나은행에서 여러 은행 또는 리니지 계정 등에서 활용은 됐는데 실제 이 개발하는 곳은 싱크에이티라는 곳이고요. 특허나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시장을 다 가졌습니다. 2006년도에 2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직원이 1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특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으로 인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성? 공감하시죠? 인터넷 뱅킹 할 때 돈 딴 데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괜찮겠네. 이거 해결만 하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니까 포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사실은 어떤 특허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데 어려움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불만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줘야지 내가 특허로 보호되고 나 혼자서 시장을 가질 수 있겠는 거지 않습니까? 쉽고 효율적인 솔루션. 실제 계좌 주인이 보유한 전화기로 별도의 전화를 걸어 인터넷 뱅킹의 진정성을 확인받자.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특허가 됩니다. 특허가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방향으로 접근하면
다소 좀 복잡해지는데 실제 간단 명료한 그런 공유를 위한 정리는 이래요. 간단해요. 전화로 가지고 그 실제 그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 이거예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야지 다른 분들하고 쉽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나르지오 신발이라고 합니다. 나르지오 신발이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특히나 조금 저희 어머니 같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구르트 아줌마나 아니면 화장품 아줌마한테 얘기를 들어서 많이들 하세요. 나리 신발이라고도 합니다. 이 업체가 잘 안 유명한 거는 광고를 많이 안 해서인데 대신에 이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방문 판매로만 하다가 지금 매장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에. 신발이 밑창이 앞쪽하고 뒤쪽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구두만 하더라도 앞쪽 뒤쪽 분리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밀히는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신발은 밑창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창하고 뒷창을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부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걸을 때 뒤에서부터 닫고 앞으로 닫는 과정이 부드럽게 이게 꺾어지면서 보행이 편하더라 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개발했다는 입장에서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발을 착용하여 보행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고 편한 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왠지 좀 공감되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만 보행이 편하다 그러면 뭔지 솔깃하죠? 어쨌든 시장은 열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솔루션을 제공을 했느냐? 신발 밑창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하고 이들을 부드러운 소재로 연결하자. 근데 이때 부드러운 소재는 부드럽긴 하지만 혹시 돌뿌리 같은 거에다 찔려서 밑창이 없는 가운데 부분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약간의 부드럽지만 견고한 소재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성도 있는데 이게 뭔가 독특한 구성으로 인해서 특허 보호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모방품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1월, 2월 정도에 이제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만난 계기는 한 4년 정도 전이네요. 4년 정도 전에 다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특허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좀 엉뚱하게 특허를 처음에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됐는데 제가 봤더니 진짜 원래 의도했던 내용하고 실제 특허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하신 거하고 특허 내용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저는 전달을 다 했는데요. 서류가 그렇게 꾸며졌는지 저도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특징을 전달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전체 비즈니스에서 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실제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얘기했더니 앞에 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정말 쥐꼬리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핵심 특징이 특허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특허는 처음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거를 100배 뻥튀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완전히 다시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시 전면 재작성을 하고 등록을 받고 근데 그때가 제 심사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보정 한계가 있어서 분할 출원을 해서 다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내용을 잘 살렸습니다. 특징이 어떤 거냐면 청주에서 오토바이 매매상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토바이 매매를 하면 신품도 있지만 중고 오토바이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고 오토바이는 중고 자동차하고 달라요. 중고 자동차는 그래도 싸게는 몇백만 원, 비싼 거는 몇천만 원 하니까 좋은 자동차 있다. 그럼 저 페라리 있다 그러면은 제주가 문제입니까? 제주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차 좋은지 보고 사와야죠. 근데 오토바이는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몇십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 사러 다른 지방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천에 좋은 오토바이가 올라왔는데 중고 오토바이 올라왔는데 한 80만 원이 나는데 이게 실컷 운전해서 가봤더니 사고 오토바이더라. 그러면 기름값 날리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이게 뭐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아이템을 떠올리셨습니다. 진작에 보니까 인천 그 바로 옆에 내 친구가 또 오토바이 한 내 친구가 거기 사는데 전화해갖고 야 그거 가서 어떤지 좀 보고 와봐라. 그랬더니 친구가 가서 야 이거 봤는데 야 이거 사고 난 거야. 안 돼. 수고했다. 나중에 소주 한잔 해라. 그러면서 2만 원 던져주는 카카오링크 보내는 괜찮잖아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거를 딱 인터넷 서비스로 한 겁니다. 중검단, 중고 오토바이 검증단 서비스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러면서 좀 더 프리미엄 서비스로 여러 각지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놓고 특정 지역에 오토바이 매물이 나오면 그 전문가를 파견을 시켜서 현지에서 오토바이 그 이제 매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갖고 특허를 등록을 됐더니 청년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개업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꽤 좀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이 온 김에 한번 제가 또 전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이 내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격에 있는 매물의 구매 과정에서 해당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죠? 오토바이 사고 파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특허에서는 그 오토바이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매물과 가까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매물의 실시간 진단을 원격으로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특허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내 아이디어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거는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와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나눠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것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는 이후 단계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돈이 되는 해결 과정인가, 돈이 되는가라는 부분과 또 이게 특허가 되는가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각각 검증이 되는데요. 아이디어가 내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그 자체로서 특허가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어떤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변리사로 하여금 이건 선행기술이 있어서 이대로는 등록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실제 특허를 내고 심사를 받았더니 좀 연관된 게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권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특허 보호라는 게 넓게 되지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좁혀져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감안했을 때 이 두 가지 텀을 가지고 고정되지 않고 어떻게 변경을 가해야 되는가 검증에서부터 변경해 가는 모습까지 계속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 내용은 사실은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굳이 책은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이제 무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무료 소책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 그런 좀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책을 신청만 하시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20만 달러 투자해 준 2조 있잖아요. 20만 달러. 아까 플랫폼에 떴어. 플랫폼. 20만 달러. 30분. 플랫폼에 떴지. 쿠팡이 20만 달러 투자해 취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겁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아라. 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돈이 되는가를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특허를 등록을 받아야지 그게 비즈니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돈이 되는가는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일종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특허가 등록이 되겠는가? 이것은 당연히 특허청 빅데이터로부터 검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키프리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정보 사이트인데요. 키프리스는 왜 특허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할까요? 보세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떠올렸어요. 좋은 아이디어 떠올렸는데 이걸 특허를 안 내고 그냥 사업을 합니다. 안 해도 돼요. 본인의 자유니까. 근데 어차피 내 제품이 나왔더니 공개가 돼요. 그럴 바에야 아예 그냥 특허를 내놓고 그러고서 이제 제품을 만들자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특허를 내는 겁니다. 특허를 내면 또 다 특허청 그 키프리스 공개가 돼요. 좋은 아이디어는 전부 다 키프리스에 모여있는 셈입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유도하는 취지도 그런 거예요. 일종의 좋은 기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좋은 최근의 신기술이 궁금하면 키프리스를 참고해서 이거를 응용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특허제도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키프리스는 아주 이제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는 건 일종의 좋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이디어를 사업해야지.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은 잘 몰랐던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내가 캐오는 겁니다. 결국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은데, 우리나라에 금광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천안에서 땅을 파다 보면 금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이야기죠. 대신에 예를 들어 태백에 금광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왕이 금광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 가면 어쨌든 간에 금을 파기만 하면 금이 나와요. 천안에서 금을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 태백 가서 금을 캐는 게 나을까요? 기왕이면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게 낫죠. 그리고 태백 말고 저기 그 영월에, 영월이 태백 가깝죠? 또 어디를 해볼까요? 저 기흥에 새로, 기흥은 너무 땅이 있어서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천안이라고 해볼게요. 천안에 새롭게 이제 금이 이제 파지기 시작했어요. 막 10년 됐어요. 여기는 막 이제 금광이 이제 막 시작돼갖고 조그만 땅을 파도 금이 캐져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선택의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서울에 가서 막 땅을 파는 것보다는 기왕 태백에 가서 땅을 파면 거기는 한 100년 팠습니다. 100년 파다 보니까 좀 많이 파야 돼요. 근데 파면 나오긴 해요. 서울이 낫겠습니까? 태백이 낫겠습니까? 태백이 낫죠. 태백보다는 그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한 이 천안에서 땅을 파면 더 쉽게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얼떨결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일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 아이디어가 서울 땅인지 태백 땅인지 아니면 천안에 있는 금광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쉽게 시장성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진 아이디어가 태백에 있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많이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도 많고 많이 파야 되는 그 이제 사업을 하는데 수고가 든다면 그 땅은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아이디어로 비즈니스에 성공한다는 것은 새로운 금광을 발굴해서 금을 캐어 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성과 최근 기술 동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볼펜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보세요. 볼펜에 관한 아이디어는 정말 사람들이 100년 넘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대기업도 있어요. 모나, 삐리리 이런 데도 있고 많죠. 그런 시장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봐야 그거는 저기 100년 된 태백 땅에서 금 캐는 거랑 같습니다. 파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럴 바에야 요즘 핫하게 열리는 최신의
IT 또는 가상화폐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새롭게 열리는 시장, 그런 천안 같은 그런 그 영역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면 오히려 사업이 쉽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허청에서 나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선행기술을 찾았을 때 얼마나 많은 선행기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는지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돈이 되느냐, 시장성이 있느냐는 나는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제고 어떤 해결 수단을 제시를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어떤 분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그 돈이 되는 아이디어인지 해결 과제에 관한 겁니다. 그 해결 과제에 관한 검색을 해보면 내가 이게 태백 땅인지 천안 땅인지, 이게 최신의 기술로서 경쟁이 적은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으니까 내가 쉽게 1등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해결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뭐 필기구면 필기구, 볼펜이면 볼펜, 아니면 나는 인터넷 해킹 관한 거를 키플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 선행기술의 양과 그리고 언제부터 유래됐는지를 보시면 이게 태백에서는 100년 전부터 뭐 2,000개 업체가 난립하더라 이거인지, 이건 10년밖에 안 되는 천안의 근광에서 한 20개 업체만 지금 경쟁을 하더라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할 때는 키프레스 검색에 관한 자세한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왕이면은 초록 부분에다가 키프레스 검색을 웬만하면 초록 요약 부분에다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결 과제에 관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유래와 얼마나 오랫동안 유래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거는 최근에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도 전혀 사람이 없는 것도 좀 무모해요. 정말 제주도에 근거가 없는데 제주도에 선행기술 하나도 없다. 와 대박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최신의 적당하게 경쟁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과연 내 아이디어의 어떤 해결 과제가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는 건 이제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 있는 분야인 건 좋은데 내 아이디어가 그러면 과연 나만의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보통의 특허 대리인들이 하는 선행기술 검사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게 두 가지로 엄밀히는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텀에서는 나의 해결 수단, 내가 제시한 나만의 독특한 난 이렇게 그 과제를 해결을 했어라는 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나만의 것이 맞는가, 특허가 가능한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금강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천안에 제가 딱 봤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개 업체들만 이렇게 이제 금맥이 대략 보이는데 거기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를 가서 막 열심히 땅을 파는데 갑자기 관리인이 쫓아내요. 여기는 전부 다 금 캐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어떤 일종의 공원이기 때문에 당신 혼자서 금을 뺄 수는 없다. 나가라. 이건 어떤 경우죠? 이거는 이미 그냥 사람들한테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땅 파서 열심히 해봐야 그 사람들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딱 파시면 안 되죠. 또 한 경우는 딱 봤더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와, 막 노상에 이거 금이 보이고 그래서 미친듯이 막 땅 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 같은 걸 똑똑 두들기더니 여기 제 땅인데요. 제 땅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판 금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적어도 좋은 시장성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려면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포지셔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나의 해결 수단이 나만의 독점이 가능한가를 이 또 선행기술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같이 공중이 이용한 곳이냐 아니면 특정인이 독점한 곳이냐. 키프레이스에서 확인할 때는 나의 해결 수단의 키포인트가 있죠. 그 해결 수단의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선행 기술이 내 것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선행 기술 자세히 보시는데 청구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선행 기술에 나의 아이디어가 청구항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누가 독점한 영역입니다. 그 기술은 레드존이라고 저는 지칭을 해요. 절대 그 영역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청구항이 아니라 그냥 다른 요약이나 아니면은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그 중에 들어있다. 도면에 들어있다.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내 것만 안 될 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그냥 이제 중립적이라는 뜻에서 화이트존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두 군데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내 거랑 비슷해. 그건 청구항에 있다. 독립항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레드존이야. 절대 이거는 가까이 가지 말아줘. 피하고. 근데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아이디어 중에 관련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청구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그 명세서상에 그냥 이렇게 내용시돼 있네. 그러면 써도 되긴 하는데 저거는 내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문을 잡으시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방금 나의 아이디어는 해결 수단이 독점이 가능한가를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독점적인 그런 영역을 골라가는가를 이제 그 도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의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됐을 때 단순히 하나의 큰 특징만으로 정리가 완결되고 그것으로 특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아이디어에는 여러 가지 세부 특징들이 포함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큰 테마에서만 그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큰 테마가 특허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특징들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특징들을 이술에 옮겨가겠는데 지금 김기사 사례를 카카오 네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카카오 네비는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즐겨찾기를 보여주자. 나만의 즐겨찾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로 하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특징이 그 즐겨찾기는 벌집 모양으로 상대적인 방위와 위치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자.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중간중간에 어떤 음식점 등의 특정 거점을 자동으로 포함시켜서 기왕의 내비게이션 작동할 때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까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 즐겨찾기를 가져가는 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어떤 즐겨찾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감축을 해갖고 그렇게 벌집 모양으로 한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듯이 나의 아이디어는 해결수단은 나의 아이디어에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해결수단을 먼저 제시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특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일일이 리스트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핵심 특징이 되는 것이냐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이디어에는 여러 가지 주된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핵심 특징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기왕이면 넓은 좀 테마를 가지고서 특징을 나만의 독점을 가지고 싶어해요. 이때 몇 가지를 잠재적인 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나의 독점 영역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을 선택을 하고요. 키프리스를 통해서 선행 기술을 확인합니다. 시장성은 이미 진작에 이제 시장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검증을 마쳤어요. 이제는 레드존 선행 기술하고의 관계에서 독점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특허로 독점된 선행 기술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 사업 모델 전체에서 아싸리 빼야 돼요. 이 부분은 일종의 암종양과 같습니다. 내 사업 모델에서 다른 사람이 특허로 갖고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면 이 내용이 나중에 특허 침해의 문제를 만들어서 내 사업 자체를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선행 기술이 있었다. 이거 빼고서 사업 모델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레드존은 그만큼 위험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선행 기술에 알려진 기술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특허로 등록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특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화이트존이에요.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나의 내심에 난 이거를 권리를 보고 싶어. 이 부분에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 남는 것들 중에서 그 와중에 가장 의미 있고 이거는 경쟁사가 따라하고 싶어 할 만한 것들로 아쉽게가 좁혀서 특징을 재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중에 나의 해결선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안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특허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면서는 특허가 내가 원했던 만큼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리 염두에 뒀던 여러 특징 중에서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첫 번째 특징만 레드 존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등록된 어떤 선행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미 알려진 그런 선행 기술 좀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존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독점되는 부분이 시장성,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벌집 즐겨찾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특허가 됐는데 만일에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내용들이 다 선행 기술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버리거나 거기서 새로 시작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뭔가 새로운 특징들을 만들어내거나 있었던 내용들이 선행 기술을 제거하고 났더니 내용이 안 남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특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해결 과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 해결 과제는 처음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시장성이 충분한 쪽으로 돈이 되는 해결 과제를, 부수적인 해결 과제를 새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수단을 또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새로운 발명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발명의 베스트 모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특징을 계속 보완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가장 괜찮은 제품에 준하는 베스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고깃집 가시면 삼겹살집에 천장에서 후드 내려오잖아요. 이 일명 천장형 후드라고 합니다. 천장에는 이제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배관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서부터 이 테이블 위로 세로 주름관이 내려와요. 여기는 여기 천장 이렇게 후드가 있고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줄이 요 끝에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자, 원래 이 제품을 출시를 하셨던 이 회사에서 특허를 원했던 넓은 범위는 그겁니다. 천장에서부터 주름관이 있어서 어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의 와이어가 연결돼서 아래 후드를 지지하는 것 자체를 특허를 받고 싶다. 선행 기술이 있어서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태엽을 통해 가지고 태엽이는 감기는 힘이 있잖아요. 태엽을 감기는 힘을 가지고서 이 끝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걸 균형을 맞추겠다. 이걸 갖고 이제 시작해서 특허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처음에 이제 특허 얘기를 나눴어요. 특허 얘기를 나눴는데 선행 기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태엽이 요 안쪽에 구비가 된 그런 선행 기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엽 갖고 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 다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넓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이 천장형 후드를 좀 더 매력 있고 사람들이 찾고 그러면서 내가 독점이 가능한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어디서 포착을 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느끼는 부분에서 포착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안쪽에 있게 되면, 태엽이 안쪽에 있게 되면 이 태엽이 고장나면 천장에서 이걸 다 뜯어야 돼요. 천장에서 다 뜯어갖고 볼트 풀고 해갖고 뜯어내서 안에 태엽 고치고 다시 볼트 박아야 되는데 AS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AS 하나 하느라고 고깃집 전부 다 올스톱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태엽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었어요. 담아서 이 후드 측면에 구멍을 뚫어서 꽂는 거죠. 그러면 태엽이 고장나면 여기 보이시나요? 나중에 고깃집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까만 플라스틱 케이스로 옆에 뭐가 꽂혀 있으면 이게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특허 제품입니다. 특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가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엽이 고장이 나면 나사 4개 풀어서 태엽 꺼내고 다른 태엽으로 교체해서 끼우고 볼트 박으면 됩니다. AS가 쉬워졌죠. 이 내용 갖고 특허가 등록이 됐고 경쟁사에서 이 특허를 따라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했는데 못했죠. 특허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가 한 번에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태엽을 갖고 균형을 잃는 거를 내가 특허를 갖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결 과제와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 특허에서의 수정된 어떤 핵심 내용을 추리면 천정형 연기 배출용 후드의 높이를 보정하는 태엽의 조립과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천정형 연기 배출용 후드라는 것은 높이를 보정하는 태엽까지는 공지기술 인정을 하고 이 태엽의 조립과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좋은 새로운 해결 수단이 해결 과제예요. 태엽을 케이스에 담아서 후드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삽입한 채 고정한다. 이렇게 새로운 수단을 또 제시를 함으로써 처음 목적에는 좀 아쉽지만 후퇴를 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그런 특허로 뭔가 사업을 더 성공시킬 수 있었죠. 그러면 방금 전에 새로운 해결 과제는 어떻게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전작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이 뭔가 한계에 봉착을 했다. 그럼 새로운 해결 과제를 떠올려야겠다. 무엇을 떠올릴까? 지금 이 제품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불편과 문제는 없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어떤 문제를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시를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특징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럼 새로운 해결 수단은 어떻게 제시를 하는 거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원리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발명이라는 행위가 그런 행위예요.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원리로 해결한 제품이 뭐가 있지? 그런 제품이 있었어. 그래, 그거 여기 적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은 분야에서 차용을 하면 이건 모방입니다. 하지만 같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 같거나 또 좀 다른 분야에서 차용을 하면 이거는 발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카트 아저씨들이, 택배 아저씨들이 많이 쓰시는 카트인데요. 원래는 이게 밑에 바닥 대차만 있었는데 그러면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손잡이를 달았어요. 손잡이를 수직으로 달았는데 문제는 이 특허는 당연히 안 되겠죠. 손잡이가 달린 것만으로. 이 문제는 이게 또 택배 차량에 실을 때 손잡이가 걸려갖고 적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새로운 해결 과제를 떠올린 겁니다. 자, 어떤 새로운 택배 이동용 대차에서 손잡이가 너무 이제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택배 차량의 적재가 어렵더라. 문제를 포착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밥상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식탁집에 흔치 않을 때 접이식 밥상이 있었어요. 하나씩들. 그래서 보통 때는 다리 이렇게 요 부분을 탁 누르면은 접히거든요. 밥상 양쪽에서 다리 접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만 딱딱 피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가 이 구조에 적용이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대차 위쪽에서 발로 밟으면 이 손잡이가 접힙니다. 근데 이거는 밥상이 이건 대차예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저런 밥상에서 저렇게 뭘 살짝 누르기만 하면 다리가 접히는 거 본 적 있어. 채용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결 수단을 떠올릴 때는 다른 비슷한 원리를 가진 그런 기술에서 원리를 차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거 불편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좀 더 뭐 부족한 거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뭉치다. 이게 사실은 보면 인사이트 과정이에요. 제가 해결 과제와 해결 수단을 나눠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결 과제는 돈이 되는가, 불편함이 없는가, 문제는 없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쉽게 해결했던 방법은 선례는 없는가, 그런 선행 기술에서 이렇게 빨리 너무 보신 게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그 해결 과제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쉽게 해결했던 어떤 유사 선례는 없는가 해서 떠올려서 그걸 여기 적용하면은 어떻지? 괜찮네. 적용해보고 적용했는데 그런데 그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고 계속 문제점을 포착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인사이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베스트 모델 이렇게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완성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대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있네. 문제의 원인은 뭐지? 손잡이가 입체적인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원리는 뭐지? 적으면 좋겠는데. 그럼 유사한 해결 사례는 무엇인가? 옛날에 밥상 이렇게 수직으로 있던 거 접었던 선례가 있어. 그리고 그거 적용하는데 어려움 없나? 쉬워. 적용을 했는데 부작용 없나? 없어. 근데 또 다른 거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좋은 베스트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쉬운 예입니다. 그 커피숍에서 보면 종이컵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제 쌓여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영세한 가게들 가보시면 그냥 종이컵을 쫙 쌓아놓습니다. 이거 하나씩 빼다 보면 쫙 위에서 뽑고 하거든요. 이 개발자분이 이거 개발하셔갖고 대형 커피숍, 투썸 삐리리 이런 데 좀 납품하시고 해서 꽤 크셨습니다. 성공을 하셔서 재미를 보셨어요. 컵 그냥 쭉 쌓기만 하다 보니 빼다가 넘어지고 끊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자 이거 불편한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게 보니까 그냥 종이컵 그냥 쌓다 보니까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별도의 거치대를 통해서 종이컵을 쌓으면 이게 넘어지지는 않겠구나. 근데 그 거치대를 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이거 위에서 빼내는 건 어려워요. 경사지게 거치대를 만들면 빼내는 게 훨씬 더 사선으로 빼니까 쉽겠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에다가 경사지게 만든다는 거는 좀 일종의 부수적인 효과 또는 효율에 관한 게 거기 돼 있죠. 그리고 종이컵이 뺄 때 불편할 수 있으면 측면에 손가락을 넣을 홈 파놓으면 금상첨화. 거치대를 깊게 파놓으면 안에 있는 걸 빼기가 어렵잖아요. 새로운 문제점을 또 포착을 한 거죠. 여기서 홈을 팠더니 안쪽에 있는 거는 측면에서부터 컵을 빼낼 수 있다. 또 뭐 없을까? 기왕에 홈 파는 김에 여기다가 눈금 넣어놓으면 이게 컵이 몇 개 남아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겠구나. 부수적인 효과. 제가 해결 과제를 돈이 되는가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문제나 불편은 없는가, 부수적인 효과는 없는가, 또 효율을 높이는가. 그 세 가지가 다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직관적으로 또는 어렵다면 그 유사한 해결 원리를 채택한 그런 다른 제품에서부터 가져오시면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큰 측면에서의 돈이 되는 해결 과제, 그리고 이게 독점되는 해결 수단을 떠올렸죠. 그 다음에는 특허청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돈이 된 걸 검증을 하고 내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서 특허가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특허가 되면 좋겠는데 또는 부수된 특징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후퇴를 해야 된다거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살을 붙여서 베스트 모델을 만들 것인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아까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겠죠? 그 한 문장에서 발전이 되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신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기술 설명서는 신기술 설명서라고 정말 수십 페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한 문장으로 된 어떤 발명의 그런 설명은 쉽게 공유를 하고 얘기하는 데 필요했어요. 이 신기술 아이디어 설명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모델이 있을 때 이거를 더욱더 전문적으로 사람들과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신기술 설명서가 있으면 실제 그 특허를 낼 때도 발명 설명서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나중에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품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보이는 그 신제품 설명서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담기는 내용은 특허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와 내용과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근데 좋은 기술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그 어떤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똑같아요. 해결 과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이 해결 과제가 제시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 나도 공감하던 문제인데 이거 정말 괜찮겠구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기술.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더 전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 좋죠? 근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검증이 되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 나는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해. 그런데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이 있었어.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가 나의 신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배경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키프레스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결수단. 해결수단은 이런 해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단을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공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술 효과. 이 기술 효과는 단순히 고민을 해결했어가 아니라 이걸 하면 발생할 아주 예상 못했던 효과들을 제시하면 손뼉을 치면서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페이지도 됩니다. 한 페이지도 되는데 배경기술, 선행기술 제외하고 그 와중에 이거는 나만의 고유한 것이야 라는 그 특징을 초점으로 두고서 나의 해결 과제와 해결 수단을 쌍두마차로 그리고 그 중간에 내 해결 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임팩트 있는 기술 효과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신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글자가 작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결 과제는 신기술 아이디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면서도 시장성에 대한 가늠을 하도록 한다. 배경기술은 신기술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서 종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안된 기술들 중에서 유사한 것이 있었음에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보여줌으로써 나의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치를 갖도록 만든다. 해결수단은 신기술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서 종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존재하는지 못하네요. PT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건 좀 붙여넣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신기술의 해결 과제를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수단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때 전체 아이디어의 완성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만 몇 줄 이내로 짧게 정리한다. 기술 효과는 신기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단순하게 신기술의 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신기술로 얻는 특유의 효과를 결론으로서 보여주면 신기술의 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상 깊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배경에서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하시면 상당히 어떤 신기술의 내용, 가치 전달, 내용 전달도 그렇지만 가치 전달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제 책을 보고서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작성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주변이 없는 분들도 이게 자료를 산만하게 쓰실 게 아니라 일단 이 내용을 한 페이지 정리하시고 나서 기술 자료가 첨부가 되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의 속도 또는 내용 상담 예약 상담 내용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내 아이디어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검토가 시작되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해결 과제와 해결 수단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결 과제를 통해서 선행기술 어떤 시장성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돈이 되겠구나, 이게 정말 시장성이 충분하겠구나, 이런 검증을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배경기술이 노출될 겁니다. 물론 배경기술이 선행기술이 유사하게 있다면 나의 핵심 특징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의 해결 과제는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될 테고, 배경기술이 그렇다면 확정된 해결 과제에 관련된 배경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이 제공이 되면 그래서 내 해결 과제가 정말 중요하구나가 드러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해결 수단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뻔한 효과 말고 이런 내용을 이런 식기술을 통해서 이런 효과까지 가늠할 수 있어까지 되면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정말 필요하겠구나를 마지막 임팩트 있게 각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나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잘 본인의 사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작 단계에 있으시다 하시면 이런 단계에서 나의 해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해결 과제, 배경기술, 해결 수단, 특유의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다른 분들하고 이제 쉽게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유가 쉽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가 의도했던 대로 받기 쉬우시고, 투자자한테 이 기술의 가치를 알려서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십니다. 동업자를 찾기가 유리해져요. 나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헬프를 구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면 더 쉽게 그거 괜찮다, 한번 해보자 라는 반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제가 몇 분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12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이제 신기술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나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만 알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전문가에 준하게 직접 모든 내용을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전문적인 영역은 각자가 전문가가 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힘도 많이 들고 좀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맥락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의논이 되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모르고 방치하면 그냥 변리사한테 맡겼더니 변리사가 알아서 하더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많이들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좀 다른 데서 이제 놓치기 쉬운 큰 맥락에서만 좀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조금 더 알아보자입니다. 특허는 뭐 이론적으로는 진보된 신기술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은 그냥 기술적이지 않은 것만 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적이지 않은 건 이건 내 전매 특허야. 뭐 그런 거 있죠. 내 전매 특허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 유행어니까 내 전매 특허야. 유행어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암호화 방법. 암호화를 위한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면 되더라.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근데 암호를 갖고 만들어낸 장비 등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대전 때 유명한 그 독일군이 유보트에 사용한 암호화 장비가 이니그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암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거를 자동으로 암호하고 암호 해독을 해주는 기계가 이니그마인데 장비이기 때문에 특허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리로 암호를 하는지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비 또는 눈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좀 연관이 되어야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특허는 컴퓨터라는 수단을 쓰기 때문에 이건 특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이뤄내는 퀴즈 방법 그런 것만 빼고는 특허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방법. 이게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홍보물 뿌려서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이런 식으로 파는 거 특허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계나 장비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등록 요건은 뭐 새로울 것, 진보된 것일 것. 근데 진보성이 있느냐를 누가 판단하냐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인데 원래는 심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심사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는 당업자야.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나는 내 자신을 상정을 하고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심사관이 정말 똑똑한 심사관 만나면 웬만큼 어려워도 복잡해도 이거 다 그냥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래요. 설계 변경이고 수출 변경이고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리사들은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그 특허의 트렌드를 좀 읽어요. 그래서 요즘 기술 심사 수준이면 이 정도는 진보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겠다 아니다 이런 정도 가늠이 되는데 여전히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너무 좀 진보성이 약한 게 아닌가 하면서도 등록이 되는 게 있고 야 이건 되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심사관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따져가서 뛰어가서 싸우면 심사관이 이거는 없다라고 하면 진보성 없다라고 하면 답은 안 나와요. 예. 잠시 좀 한탄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비교 개념은 실용신화는 특허하고 거의 같습니다. 실용신화는 전 세계에서 실용신화에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했던 나라들이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특허가 특허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국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자국에서 특허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특허로 보호가 되는데 자국의 기술도 뭐라도 좀 약해도 보호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실용신안, 실용적인 새로운 안을 이제 보호를 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실용신안인데 처음에 일본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중국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기술 수준이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특허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심사 권리 기간만 절반 10년으로 짧고 그리고 나 특허 있어 하고 나 실용신안이 있어 하고는 좀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특허로 진행을 하는데 실용신안이 좋은 거는 그거 하나 있어요.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실용신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돈은 좀 아끼고 싶고 빨리 심사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실용신안 출원하시면 우선심사 신청하시기가 쉽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한 20년인데 등록돼서부터 20년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 출원하고 심사받는데 5년 걸리면 등록일로부터 15년밖에 안 남깁니다. 그건 혼동하기 좀 쉬우신 부분이라서
특허의 등록 과정은 출원하고 서류로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재심사 청구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특허가 다 등록이 안 되고 거절이 되면 그냥 거절됐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정서를 내서 심사 안 하고 이거를 재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권리를 감축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셔서 등록하는 게 낫고, 거절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재심사 청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분할 출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출원을 이제 거절 단계에서 재심사를 하면서도 별도로 분할을 했고 원래 다투려는 얘기를 한 번 더 다투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특허 결정이 나왔을 때 등록하는 기간은 원래는 3개월 주는데 6개월을 더 덤으로 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등록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등록 비용도 좀 녹록치 않고 뭐 하니까 나중에 등록받자. 총 최장 9개월까지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은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 챕터를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특허가 우리가 등록을 잘 받았어요. 절차적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쭉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대충 아시고 심사가 이제 대리인하고 등록이 됐다. 감사합니다. 일단 9개월까지 미룰게요. 거절이 됐다. 어떡하죠? 일단 재심사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분할 출원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죠. 이 정도 알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등록이 됐어요.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 나를 따라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특허는 내가 기껏 만들어낸 시장을 모방품으로 보호받는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울타리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떼째해줘야죠. 떼째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떼째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나쁜 역할을 한 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나쁜 역할? 눈 마주치시는 이왕이면 저에게 충전기도 빌려주시고 나쁜 역할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이 한번 띠는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를 한 대 톡 때렸어요.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맞고 나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체제는 모든 사람하는 거에서 동일한 원칙입니다. 헌법적으로는 어떤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는 나의 인격권을 지금 침해하신 겁니다. 그 인격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민사적 수단과 형사적 수단이 있어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에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보호 항목이 있거든요. 그 헌법에 있는 지식재산을 만약에 특허를 누가 침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로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운 예를 위해서 저를 한 대를 때리신 걸로 할게요. 방금 전에 저를 헌법적으로 중요한 인격권을 침해하셨습니다. 저는 법으로 책임을 묻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국가에서 절대 이거는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라라는 사회의 균형을 해친 나쁜 책임을 묻는 게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국가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게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폭행을 때리면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몇 년 이하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때렸으면 그 때렸다는 사실 자체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국가에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특허는 특허권자의 어떤 권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침해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권자에게 이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나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당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을 받아야죠. 사람상 관계에선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때리셨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이고 하면서 진단서 띄워갖고 하면 병원비 받아야죠. 그리고 아이고 쏘리 하면서 위조를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예, 특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허에서도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네? 그러면은 일단 침해죄를 묻고 그리고 내 특허를 침해한 책임지시오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허에서는 또 독특한 게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법원에 뭐 손해배상하고 있는데 침해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물건이 안 팔려요. 저 사람이 침해한 사람 물건 계속 팔고 있고 심지어 내 거보다 싸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이제 뭐 판결 나고 확정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민사 쪽에서는 가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원래 그 다른 데서도 다 적용되는 건데 특허에서는 특히 가처분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침해 금지 가처분. 지금 당장 침해를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침해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권리 특허가 침해됐다.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다가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가 별개로 이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니 침해금지 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되는 겁니다. 원칙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상황에 걸린 경우에 법률가를 찾아가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을 권합니다. 맞죠? 맞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허권자 입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때리셨잖아요. 나중에 때린 게 안 때린 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데 나중에 쏘리 했다고 해갖고 사과했다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 취하해드릴게 할 수는 있지만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특허에서는 이 사실이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특허권자예요. 특허 권리 등록 받았습니다. 특허권자입니다. 침해가 발생했어요. 누가 무방품이 나왔어요. 형사고소해서 형사침해 물리고 가처분 신청하고 민사소송 넣어서 내가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지. 특허는요. 진보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어렵게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등록된 이후에도 누군가가 시비를 걸며 이 진보성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무효 심판이 계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때리신 분 그냥 특허 침해까지 한번 더 합시다. 제가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원격에서 컴퓨터 직접 안 만져도 되고 원격에서 조절하기가 쉬워요. 특허 등록 됐어요. 됐다 칠게요. 근데 잘 팔리네 하면서 더 큰 기업에서 이거를 또 만드셨어요. 특허권자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하고 여기 좀 민사 손해배상 넣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아이고 내가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뭘 하시냐면 권리자로서 권리 주장하는 건 좋은데 안만 봐도 이게 특허 대상이 될런지 그것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특허 심판원에 가서 무효 심판을 넣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허 사건에서는 침해가 있을 때 특허가 이렇게 특허의 등록 여부를 다시 문제 삼는 무효 심판이 계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컷 형사고소 가처분 인사를 넣었는데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격 대응 잠수선 무효되면 저거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무엇보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게 무효의 항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심지어 무효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특허법원에서 무효의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만약에 이 특허가 어렵사리 등록이 받았고 권리 범위가 좁고 하다면 내가 특허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지 못할 수 있다.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쪽 사건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때려줘야지 안 돼요. 항상
그 특허권을 가지고서 특허를 비즈니스 하실 때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한 모방품을 6개월, 1년 정도 막아준다, 또는 2년 정도, 그 정도 우린 얘기를 합니다. 특허가 20년을 보호한다고 20년 동안 나 혼자 할 거야.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내가 이제 만들어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모방의 요구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특허를 무시하고서 자기네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힘은 처음에 시장이 열릴 때 강하게 보호를 하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버티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허를 여러 개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요즘 트렌드는 하나의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권리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얇고 넓게 바르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허를 여러 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한두 개를 가지고서 내가 비즈니스를 보호받는 입장인데 기왕이면 한두 개가 강하게 보호를 받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 특허는 막는 한계는 존재한다. 너무 특허를 크게 의지하지 말고 어떤 흔들 수 있다, 무효될 수 있다는 여지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는 것을 이 장의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로 지금 이 자료는 거기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 자료는 기존의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다 보니까 좀 포커스가 다르고요. 이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주최 측을 통해 가지고 PDF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받아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앞에 말씀하신 중에 네. 비즈니스 이런 분들이 구글이다가 아마존이라고 돼 네네네. 어느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 사이트를 볼 때 구글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 구글이 기술 측면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검색 패러다임이나 검색 알고리즘 그런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광고를 끼워넣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마존은 다분히 자본에 의한 어떤 유통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또 네. 제가 특허 등록하면서 네. 특허 등록하면서 네. 이제 실용실난도 같이 등록을 네.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은 그게 같은 개념이라서 한 가지만 네.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아까 실용실난은 우선심사 제도에 혜택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럼 제가 실용실난을 안 하고 그냥 특허만 했는데 우선심사의 어떤 기준이 빨리 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선 심사를 먼저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실시를 증명을 하거나 해외 출원을 하거나 뭐 방위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내가 사업화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벤처 기업인 경우 가능한데 스타트업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면 우선 심사가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허청에서 서민기술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출원인이 부담을 하면 우선 심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빠른 심사라고 하는데 요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선 심사를 이래저래 하려면 최소 그래도 100만 원 가까이는 필요합니다. 근데 실용실한의 경우에는 실용실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심사가 신청이 가능해요. 이러면 비용이 한 2~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몇십만 원 줄어드는 거를 원하고서 시동실한 수원에서 우선 심사를 하느냐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난 특허로 내서 돈을 더 들여서 우선 심사할 거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대에는 이중 출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때는 실용실한 개념을 좀 뒤틀어가지고 벤처 기업이 그 실용실한 등록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실용실한 출원을 하기만 하면 일단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거나 하면 이거를 기술평가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 이게 기술이 유효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효하다, 진보성 있다 그러면 실용신안 유지, 만약에 다시 봤더니 이거는 가치가 없네, 취소 이랬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2000년도 실용신안 중에서 야 이런 것도 등록이 돼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심사로 등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보시면은 기초적 심사, 기초적 심사, 예스, 노가 있으니까 그렇게 분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간단한 아이이기 때문에 특허로 받기는 정말 좀 겁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 책은 저에게 좀 악당이 되어주실, 그리고 충전기도 빌려주실 그 앞에 있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이제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기왕에 내가 발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내가 스타트업을 하시겠다라고 한 이상 나의 아이디어를 좀 더 좋게 가공을 하시고 정제를 하시고 거기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제가 이제 관찰하기로는 비즈니스의 아이디어 자체가 결정하는 몫은 제 생각으로는 40, 50%인 것 같아요. 나머지 50, 60%는 이 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에너지 있게 이게 끌어가느냐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그 의미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더라도 열정을 가지고서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진행하면 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믿고 더 가공시키고 본인을 믿고 더 매진하셔가지고 부디 좋은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로 남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